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서 어떻게 그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소비를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방송 관련된 거, 소셜 음, 미디어 관련된 음, 거 이제 2부 이제 넘어가서 음.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뭐 분석과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4년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좀 만시지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관여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가급적이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취재로 유지하자. 그리고 정치적, 특히 청와대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사장 임명 등을 관여하지 말자. 뭐 이런 인식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뭐 인수위에서 특별하게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언론에 대해서는 그냥 좀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게 절반의 승리를 좀 거뒀다고 봐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모든 공공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낙하산 사장들을 앉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시기는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어떤 미디어 지형을 급격히 보수화시키는 정책을 강행 통과시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그쪽에서도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 특히 레거시 미디어의 지형은 극보수화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탄생의 신비를 갖고 그때 탄생된 게 종합편성 채널이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점은 저는 평가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이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서 잘 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갖고 가서 정상화시켜야 될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MB 때 사실 초법적으로 강행 통과했던 미디어법의 잘못된 종편의 탄생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특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상화시켜야죠. 정상화시키는 거 거부감도 많고 반발도 많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촛불시민 혁명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 이런 것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 즉 청와대는 소극적으로 불관여의 입장을 좀 더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사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사장들을 나름대로 뽑을 수 있었던 거죠. KBS, MBC, SBS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화시켜내는 것은 방통위 이런 데서 사실은 칼을 쥐고 나름대로 규정에 어긋내는 점들 다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거기까지는 능동적인 정책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청와대의 입장이 약간 소극적이고 불관여의 입장이라고 하는 큰 스탠스를 방통위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읽었고 그리고 그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정상적인 종편 특혜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위한 미디어 산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플랜 만들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인 청와대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방통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획 부재 저는 이렇게 세 단계로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빠뜨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네이버 다음으로 대표되는 그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그 왜곡 현상을 갖다 저렇게 놔둘 거냐. 이것은 꼭 언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미디어 정책으로서도 지금도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떠한 그 언론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거냐는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한국은 그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되는 나라가 도리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약간은 네. 나름 문재인 정부를 뽑았을 때는 기본적인 개혁 정책을 뭔가 좀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분야들이 있는데 맞아요. 전혀 손을 안 대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로 시작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한마디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죠. 그것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의 모순이 그만큼 잉태됐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탄핵으로 물러났잖아요. 거기에는 불통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미디어의 불통은 미디어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촛불 시민은 그 당시의 모순에 대해서는 절감했지만 촛불 시민에게 우리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촛불 시민은 최소한 그건 느낀 것 같아요. 이 형해화되어져 있는 미디어 공공성의 영역, 공공 미디어, KMY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절감했었고요. 촛불 광화문에 여러분 가셔보셨겠지만 뭐 다 YTN 물러가라, KBS 물러가라 다 그랬지 않습니까? JTBC 하면 박수 막 쳐주고요. 그런 열광이 손석희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건 시민들의 열광이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을 실망시키니까 또 바로 다른 채널로 넘어갔던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의 욕구는 좀 비대칭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은 훨씬 더 강한 시대적 요구를 언론개혁의 화두로 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이 트라우마도 존재하고 별다른 솔루션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언론과 정부는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 자유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 민주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또 레거시 미디어 출신의 언론인들 사실 되게 자유주의 언론 체제의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거 절대로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의 통제는 거리를 두고 우리 통제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주의적 상업화되어져 있는 미디어 질서는 온전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거죠. 자본의 통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앞에 가서 그렇죠. 절을 하는 주제에 뭐 자유주의적인 언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 자유주의라는 게 뭐 좋은 의미의 자유주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적 언론 자유는 결국 언론 사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존재하니까요. 결국은 중앙일보 사주가 검찰에 들어갈 때 중앙일보 기자들이 검찰에 서서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얘기한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와 언론개혁의 주체들이 미디어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언론개혁의 방향, 최소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언론개혁은 애초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100대 정책과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한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에요. 표현의 자유의 자유주의고요. 언론의 독립성도 우리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이거는 결국은 시청자 재단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미디어 복지. 이것 갖고는 언론계의 적폐를 청산은커녕 온전시키는 정책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 노조와 이제 정책 협약 맺은 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등등의 굵직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국정 과제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 소극적 언론 정책을 몇 점을 주겠냐라고 하면 저는 한 5, 60점은 줄 수 있다고 봐요.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미디어 산업의 역량을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가 뭐 맨날 반도체만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놀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향 설정에는 실패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DJ 때부터 큰 정책을 만들 때는 위원회가 존재했어요. 방송개혁위원회라든지 공영방송발전위원회라든지 미디어발전위원회라든지 없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정부가 관여하거나 이런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소극적인 미디어의 어떤 방치? 근데 보시면요, 그러니까는 종편을 만든 법을 자기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놓고 정권을 잡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게 언론의 독립성 보장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속 시원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종편을 바로잡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찬성이다 반대를 떠나서.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죠. 미디어법을 강행 통과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고 정말 국회에 노조들이 쳐들어가서 의사 진행을 반대하면서 잡혀 들어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으면 최소한 비정상적인 법제를 정상화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산하지 못한 언론 권력에 잘못하면 민주당이 청산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MBN 사건이라든지 뭐 채널 A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점수로 반영돼서 평가 기준에 다들 과락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제대로 대응해 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대응하지 못하고 제도를 바꾼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있는 제도의 기준을 제대로 준칙주의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위배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언론의 독립성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법을 어긴 언론을 놔두는 것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 개입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방치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행위죠. 이죠. 예, 그런 것들을 방통위 위원장이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렇죠. 정치권과의 교감하에 벌어지는 일이라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뭐 그게 청와대의 어떤 특별한 오더나 뭐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착한 소극주의 이런 정도의 정치적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뭐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잖아요. 과감한 지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그리고 대증적인 요법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증적인 대책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이제 미움이 쌓이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는 이건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거의 전무에 가까운 대중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들 역사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적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는 형식은 되게 아름답지만 결과는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절제된 소통 이런 것들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뭐 국민청원, 청와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그 30대 청년인가요? 그 뭐 모욕죄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와 정책은 선의로 좋아지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미디어법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곡된 미디어법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보 관련법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뭐 저기 필리버스터하고 그랬으면 정권 교체되면 원상태로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얘기해야 돼서 언론 개혁도 최소한 새로운 비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미 1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다음 정부를 위한 청사진들을 제대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이제까지 문제가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제대로 행정적인 조치라도 취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됐고 시민들이 요구됐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에 복무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 왜요? 또 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안 하는 사람들이 1년 남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니 뭐 기회가 하여튼 뭐 그런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이것보다는 좀 더 낫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였는데 한 게 뭐 있지? 막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이게 정치인의 연불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정치인들이 시기가 되면 늘 연불처럼 외쳐요. 검찰개혁하겠다, 언론개혁하겠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불과 타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관철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개혁 살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언론개혁만이 아니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잘 알던 김상조 교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럼요. 재벌개혁의 네, 전도사로 아주 알려진 아이콘인데. 사람을 기껏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해놓고 프랜차이즈 규제 조금 바꾸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4년을 보내다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김상조 선생이 하려는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정치 참모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그렇죠. 자기들한테 좋은 것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모든 사람이 지적을 하던 재벌 개혁도 저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개혁이야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두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저는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어딨나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언론 자유 지수는 되게 개선이 됐어요. 언론 자유 지수는 뭔가 따져 보니까 정부나 등등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얼마나 언론사에게 있는가. 그게 언론 자유잖아요. 어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니까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소극적인 관점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급격히 올라간 거죠. 그런데 언론 신뢰도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 5년 연속 최하위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재나 봤더니 그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미디어가 얼마나 뉴스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정부가 언론을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게 지수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건 KBS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게도 뭐
조선일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언론 신뢰도는 그게 KBS든 그게 유튜브든 이게 완전히 별일이 다 있는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의 일종의 이런 것들로 그냥 먹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요 데이터 즉 언론 자유도는 가장 극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선생님 얘기는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그렇게 바닥을 기는 데는 단지 언론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탓도 있다. 언론 그 정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언론 자유도는 높아졌고 정부 정책이 가짜 뉴스 등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최하위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 사실 우리의 뉴스의 새로운 플랫폼이죠. 과거에는 구독을 통해서 돈을 내고 바라봤지만 지금은 공짜로 바라보고 모바일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편리한 플랫폼입니까? 플랫폼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여론의 독점적인 폐해와 상업화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의 정책이 없었다는 불관여의 정책은 박수 칠 부분도 있어요. 50점, 60점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미디어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전반적 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점수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소극적 관여주의 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지지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70%, 80%의 지지도 속에서 지지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맨 처음엔 언론 개혁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좀 떨어지고 나니까 지지도 유지 차원에서 못했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고요.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못하는 핑계를 꼬박꼬박 잘 찾아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또 자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시민사회, 학계에서 열심히 비판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비판의 횟수와 강도가 되게 약해지거나 그렇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봐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견제의 부분이 조금 약했고 문제 제기가 조금 늦었다. 조금 더 빨리 하거나 조금 더 일찍 인벌브를 했으면 혹시 몰랐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 탓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몫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가 문제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저항의 이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나름대로의 대안적인 이명박 박근혜처럼 안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떻게 언론 정책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투입돼 버렸잖아요. 이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 자유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존의 저널리스트의 요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좀 진솔한 요구 이런 것들에까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대선에서 좀 제대로 정책적 아젠다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열린민주당에서 해주셔야죠. 너무 검찰 쪽에만 너무 비중을 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주진영 원장님께서 너무 검찰 개혁 쪽으로만 붙어 계시고 언론 개혁을 이제야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언론 개혁 그동안에도 쭉 얘기를 했는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와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무기력 또는 뭐 이런 것이 그 개혁 세력들 자체의 무기력을 불러일으키는 느낌.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은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오랫동안 기간에 축적되어진 시민 사회의 역량들까지 다 좀 해체되거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더라도 싸우면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투지들이 사람들이 남았는데 예. 이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가버리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뭐지? 우리가 뭐 했던 거야? 뭐 아무러나 필요 없는 짓 한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경제 개혁을 얘기하던 저희 주위의 학자들도 다들 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 창화성 김상조 갖다 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앞으로 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꾼들한테 그동안 열심히 우리는 뭐만 팔았나 이런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지금 전체의 한국 사회의 전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심지어는 만들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예. 예. 국민들이. 문재인 때도 뭐 말한 해놓도 안 했는데 뭐. 이제까지는 그래도 고생했다 뭐라는 좀 동정 어린 그런 평가라도 받고 양심적이었다라는 평가라도 받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는 그것도 없어진 거죠. 뭐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중의 생각들이 있어서 저렇게 양심적으로 살 거면 산에 들어가서 양심적으로 살지. 왜 시장에서 양심적으로 살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얘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여쭤봤는데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수님답게 큰 그림에서만 이렇게 하셨지 소위 말하면 쪽집게 과외는 좀 안 해주신 편인데 저는 사실 쪽집게 과외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원래 요새 공부가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분석보다는 주로 평가 쪽 얘기를 했지만 말미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워낙 정책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그러면서 끝나니까 그동안 거의 20년에 걸쳐서 각 분야에서 개혁적인 노력을 하던 분들이 조금 진이 빠진 느낌이 들어서 요새 걱정이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힘 빠지지 마시고 계속 잘 하시라는 말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